오늘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돈을 빌려줄 때나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률적 조언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상법과 부동산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님 함께 하셨는데요. 변호사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안전한 투자 거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비즈니스 상에 있어서 이 금전 거래,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법적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돈을 빌려줄 때 안전한 거래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 차용 증서, 어떤 항목들이 좀 포함이 돼야 하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오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즈니스상 돈을 꿔줄 때도 있고 또 돈을 이제 꿀 때도 있는데요. 네. 엄격히 따지면 이제 제가 보기엔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과 개인끼리 그냥 돈을 좀 꿔달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네. 또는 비즈니스를 매매하면서 바이어가 은행에서 융자를 얻기보다는 셀러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셀러 캐리하고 셀러가 돈을 매매 가격의 일정 부분을 말하자면 한 달에 얼마씩 받는 조건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증거를 남겨라, 그런 거겠죠.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제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보면 뭐 차용 증서를 쓰셔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한국말로 적긴 했습니다. 네. 근데 거의 제가 보면은 변호사가 아닌 개인들이 준비한 어떤 차용 증서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부족한 점이 되게 많고, 네. 그 부족함에 따라서 결국은 돈을 받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차용 증서라고 한다면 네. 몇 가지 이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누가 누구한테 돈을 꾸는지, 네. 그다음에 액수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언제부터 페이먼트, 그러니까 이자율, 죄송합니다. 이자율이 몇 %인지, 네. 만기일이 언제인지, 과연 이 차용 증서가 어떤 담보를 설정하게 돼 있는지, 네. 또는 만약에 돈을 못 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또한 만약에 이 차용 증서 돈을 못 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면, 네.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낼 건지, 뭐 이런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준비해온 서류들 보면 이렇게 해갖고 온 사람은 거의 뭐 100이면 95명은 이런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돈은 누가 누구한테 꾼다는 얘기는 항상 있는데, 네. 만기일이 언제인지가 확실치 않은 차용 증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자율을 법적으로 얘기하는 10%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뭐라 한국말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뭐 몇 부 이자, 몇 몇 달, 부 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따지고 보면 1년에 18%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법적으로는 10% 이상 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차용 증서에서 1년에 10%가 넘는 것을 이자를 받기로 어떤 계약을 하고 돈을 꿔줬다고 한다면, 네. 이자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금만 받아야 되는 거고. 네,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현찰을 주셨는데, 뭐 현찰이라는 얘기는 없고 돈을 꿔준다만 얘기만 있어서 나중에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대방 변호사가 돈을 꿔줬던 뭐 우리가 얘기하는 캔슬 책이라고 그러죠. 체크를 쓴 다음에 은행에서 결제된 어떤 돈을 우리 손님한테 직접 꿔줬다는 증명을 해라. 네. 뭐 이런 경우에는 또 현찰을 줬다 하면 또 그런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꼭 들어야 하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담보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담보 차용 증서를 개인들이 써갖고 오신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어제 그 당사자끼리 만나서 돈을 주고 뭐 차용 증서 쓰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저한테 와서 담보를 설정해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담보라는 거는 뭐 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죠. 담보를 설정해 주세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돈을 주기 전에 네. 이런 서류를 다 담보 설정하는 서류까지 다 사인을 받고, 네. 돈을 주자마자 곧바로 담보 설정해야 되는데
어저께 돈을 줬는데 오늘 가서 나한테 담보 설정해달라면 그분이 싫다고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계약은 된 거니까. 계약하고 네. 돈은 이미 갔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설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자진해서 뭐 해주겠다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 무슨 소리야 담보 설정 안 하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네. 담보 설정 이렇게 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차용 증서에 써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완벽한 차용 증서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차용 증서에 있는데 만기일이 없어요. 네. 그럼 차용 증서 돈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애매하죠. 무효라기보다는 만기일이 없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1년 후에 갚기로 했는데 그 만기를 안 줬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이 구두로 1년을 후에 갚겠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돈을 꿔줬는데 차용 증서는 없었어요. 네. 그럼 1년 지났는데 돈을 안 꿔줘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1년 후에 내가 소송하니까 아직 만기일이 되지 않은데 왜 미리 소송했냐? 소송은 무효다. 치명적이네요. 그렇죠. 예를 네. 들자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차용 증서를 꼼꼼하게 먼저 들어가야 할 조항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차용 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용 증서를 이제 본인이 작성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대로 잘 적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가능하면 네. 뭐 변호사한테 잠깐 보여주고 이게 가능하냐 뭐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겠고 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날짜, 액수, 만기일이 언제, 이자가 얼마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어요. 만기일이 20년 이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네. 20년. 그래서 왜 20년을 했냐 그러면 네. 뭐 친척이고 가족이고 그냥 언제쯤 되겠지 하고 했다. 근데 네. 문제는 본인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그 만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네. 다달이 얼마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1,000불이다. 예를 들자면 매달 1일 날 1,000불씩 지불을 해야 된다는 문구를 넣어서 한 달 1,000불씩 계속 받는다고 한다면 네. 지금 돈을 꿔간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재정적으로 갚을 능력이 전혀 없고 20년이 지나도 안 되는데 20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달 페이먼트를 하라고 하는 요구 조건에 그 사람이 계약 위반을 하면 즉 예를 들어서 매달 1,000불씩 주기로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1,000불씩 안 들고 있다 하면 소송을 얼른 그때 할 수가 있어요. 네. 계약 위반을 했으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몰기지 융자를 얻으면 집을 구매하면서 30년 융자를 얻지만 우리가 네. 매달 집 페이먼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우리가 집 페이먼트 안 하면 30년 후에 소송하는 게 아니라 그 달 페이먼트 안 내면 그 다음 달부터 곧바로 그렇죠. 뭐 소송해서 돈을 다 내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기왕이면 물론 뭐 1년 6개월 이런 어떤 만기일이 있는 차용 증서는 괜찮지만 네. 시간이 오래되는 거라면 매달 페이먼트를 하게 만들어서 만약에 저 사람이 5년 후에 페이먼트 낼 확률이 거의 없다. 뭐 재정 돈도 없고 지금 뭐 직장도 없고 하는 사람이다. 그럼 빨리 지금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뭐 있을 때 빨리 계약 위반이라는 것을 잡아서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계약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 위반이 5년 후 10년 후면 그때까지는 계약 위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달 페이먼트를 얼마를 하라 해서 그 계약을 어기면 곧바로 소송해서 클레임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차용 증서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차용 증서를 쓰는 것만으로도 이게 법적인 어떤 효력을 보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서명을 하고 뭐 증인이라든가 뭐 공증을 받아야 된다라는가 이 차용 증서가 효력을 발생하게끔 또 다른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질문이에요. 차용 증서를 하는데 공증을 해야 됩니까? 네. 법적으로는 공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공증하신다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내가 이런 거 사인 안 했다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걸 대비해서 공증을 하셔도 괜찮은데 꼭 법적으로 공증을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보 설정을 하려고 한다면 담보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부동산 담보가 있고
그다음에 동산, 예를 들자면 뭐 비즈니스나 이런 담보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담보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냥 차용증서에다 그냥 담보 설정하는 게 아니라 담보를 설정하기 위한 허락을 주는 또 계약서가 또 따로 있어요. 네. 네, 차용증서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차용증서하고 담보를 설정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아실 것 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집을 사실 때 융자를 하면 네. 노트라는 게 있고 노트세 이자 몇 %다 뭐 이렇게 사인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네. 우리가 얘기하는 deed of trust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에다 담보를 걸어도 좋다는 허락을 돈을 빌리는 사람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일 경우에는 deed of trust 하는 거고 네. 만약에 그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UCC1이라는 걸 또 걸 수 있는 네. 그런 또 계약서가 또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계약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pledge agreement라고 해서 내 비즈니스를 담보로 당신한테 제출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 한 다음에야 담보를 걸 수가 있죠. 네. 네. 이런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개인들이 하긴 좀 힘들고 하시려면 뭐 변호사를 통해서 하시든지 네.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뭐 에스크로에서 좀 도와드릴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에스크로는 에스크로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런 거는 하는 회사의 어떤 본인들이 하는 서비스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뭐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서류를 준비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담보로 설정까지 하는 거를 변호사가 하도록 이렇게 좀 요청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죠. 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만 해도 네.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전화하신 분이 누구냐면 상대방의 변호사인데 네. 약 한 5, 6년 전에 제 손님이 돈을 꿔주고 담보를 25만 불 건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왜 그런지 그동안 우리 손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고 네. 5년이 만기였는데 그런데 그쪽에서 아마 재용제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담보 설정이 돼서 재용제가 안 되니까 네. 연락을 좀 해달라 그래서 돈을 갚고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을 꼬신 다음에 제일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확실한 담보를 잡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네. 보통 우리가 소송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중재 역할을 하시는 그 중재에 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런 경우 채권자와 또 돈을 빌린 자와 빌려준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 중간 사이에서 중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때 제가 보기엔 그런 상황은 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소송 진행하는 어떤 절차 중에 하나로 뭐 중재 합의가 가능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아까 오프닝 때 저희 이자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어요, 변호사님. 네. 이자율이 10% 이상일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가 없다,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자율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 네. 이자를 차지할 수 있는 게 10%입니다. 보통 다들 10% 받으시나요? 보통이 10%인데 네. 저한테 오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서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 이상이 돼서 찾아오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회사에 투자를 해라. 내가 회사가 지금 본인이 회사를 잘하고 있는데 네.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하는 돈에서 뭐 이자를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점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뭐 5분가 뭐 네, 이렇게 네. 1.5 해갖고 이렇게 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거 계산해 보면 18% 20%만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이게 돈을 꿔주는 건지 그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 이게 굉장히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꿔주는 거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돈을 꿨다고 해서 투자한 돈에 매달 1.5%를 계산해서 주겠다고 한다면 돈을 꾸은 거기 때문에 그럼 10%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그 법이 적용이 될 거고 네.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이건 꿔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에 어떤 배당금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게 그 10% 이자가 최대한이다 하는 그 법이 적용이 되지 않겠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돈을 꿔줄 때 꿔주는 건지 투자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거를 일로 왔다 절로 갔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네. 무슨 얘기냐면 돈을 꿔줬다는 얘기는 이자는 둘째치고 원금은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이익금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망했어. 그럼 그 원금까지 돌려줄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돈을 꿔준다고 하고 1.5%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한다. 돈을 말은 꿔준다고 하고 또 보면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면 네. 나중에 돈을 받으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회사가 잘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 이건 꿔준 거다. 원금만 주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할 거고 회사가 안 돼서 지금 문을 닫고 거의 돈이 없다 그러면 아 이건 꿔준 게 아니라 투자한 거다. 당신은 원금조차도 줄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차용증서 비슷하게 해갖고 오시는 분들 보면 이게 투자인지 돈을 꿔준 건지 애매하게 투자를 하는데 1.5% 개런티로 이자를 계산해서 뭐 이자를 하고 언제까지 만기로 갚겠다 이렇게 오는 경우는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상대방에서는 잘 자기 지금 상황에 따라서 맞게 이건 꿔준 거다 투자하다 막 이렇게 나선다면 네. 그럼 굉장히 애매한 어려운 뭐 원금조차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네. 네. 그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자라는 것을 확실히 하거나 투자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그렇죠. 웬 투자인지 이자인지 네. 확실하게 하시고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제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LA에서 이제 부동산 개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한테 찾아가서 돈을 얼마 내가 뭐 40만 불이고 있는데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이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여러 개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저 같으면 돈 40만 불 받았으면 이 돈이 어느 프로젝트에 어디 주소가 어디고 거기에 현재의 예를 들어서 투자한 사람들이 몇 명이고 돈이 얼마 투자됐고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돈 투자한다고 40만 불 딱 받고는 돈 꿔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프로젝트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돈만 꿔준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빌려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고 네. 거기서 배당금이라고 매달 뭐 40만 불 투자하고 뭐 몇 푼 안 되는 돈을 이렇게 받고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분들한테 본인이 어느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소유권이 얼마를 받았는지조차도 저는 모르는 상태가 돼서는 어떻게 이거 돈을 받겠느냐. 네. 예. 그냥 꿔준 것만 되는 거고. 네. 그럼 꿔준 거에 대한 배당금이라면 그 이자라도 제대로 쳐서 받았으면 되는데 이자도 못 받고 참 애매한 처음부터 입장. 단추를 잘못 낀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믿고 그냥 준 문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하시기 전에 네. 변호사들을 만나서 과연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괜찮은 거냐. 네. 그래서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받고 계약서도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또 어느 프로젝트에 투자가 되는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고 네. 뭐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차용증서 뭐 대충 써갖고 오시는 분서부터 네. 투자 그냥 어디 투자하는지 뭐 투자하면서부터 이런 분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무진장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물어보면 같은 뭐 친척이다 아는 사람이다 다 믿고 했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믿고 해서 결국은 절 찾아와서 문제 해결해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리 믿고 친해도 항상 우리가 서류나 뭐 이런 거 확실하게 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뭐 사기 당하려고 사기꾼한테 사기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닌 줄 알고 했는데 당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서류 같은 결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지금 투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돈을 투자를 할 때 특히 회사나 비즈니스에 투자를 할 때는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꼼꼼하게 작성해야 되고 넘어갈 부분들 회사의 재정 상태라든가 뭐 비즈니스 플랜을 검토한다든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느 프로젝트면은 프로젝트에 어떻게 이것이 쓰여져서 어떤 이익을 창출해내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히 하고 가야 될 서류라든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주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뭐냐면 지금 현재로 저희가 재판 준비하고 있는 케이스가 몇 개가 있는데 네. 다 이제 주식 회사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손님들이고 뭐 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식 회사를 첫 번째 만들 때 제대로 안 만들었고 그냥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주식 회사는 그냥 등록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만나는 90% 이상의 분들이 혼동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뭐가 부분이죠? 있냐면 우리가 주식 회사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오피서들이 있죠. 네. 오피서라고 하면 CEO, CFO, 네. 세크레터리 뭐 이래갖고 사장 뭐 그렇죠. 재정 담당 뭐 이렇게 쭉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런 그 포지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사의 포지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주들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한국 적어도 전태 오시는 분들 보면 지금 소송하는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만 셋업을 해놓고 CFO, CEO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주주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사장, 부사장, 세크레터리 이런 사람들이 그 우리가 등록을 이제 하거든요. 그 부분은 주정부에. 잡 포지션 아닌가요? 그거는 포지션이죠. 네. 예. 그 진짜 주주는 누구냐면 쉐어홀더, 즉 말하면 주주들이 주주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러면서 대부분이 그 Statement of Information이라고 해서 Department of Corporation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파일하는 게 있어요. 네. CEO가 누구, CFO. 네. 그게 다 주주들인 줄 아시는 분들이 제가 만난 사람이 한 90%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그러고는 네. 주식을 셋업을 하신 다음에 쉐어홀더가 누구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쉐어홀더스 서티피케이트, 스탁 서티피케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제대로 갖고 계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 왜냐하면 소유주라고 한다면 네. 코퍼레이션에서 내가 돈을 만들면서 이래서 처음에 캐피털 인베스트먼트를 $10,000,000이라고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나 말고 우리 공미연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둘이 코퍼레이션 만들면 네. $10,000,000씩 했으면 뭐 그 회사에서 주식을 예를 들어서 뭐 10개씩이라고 받는다고 하면 네. certificate of share이라고 해서 스탁 certificate share를 해서 나한테 10개 우리 공미연 아나운서한테 10개 네. 이라고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 그렇군요. 문제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내가 회계사님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많은 회계사님들이 이런 걸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아. 그 나중에 소송 가면 누가 주인인지도 몰라 솔직히. 네. 그냥 서로 주인이라고 하는데 뭐 CEO고 CFO고 내가 여기 CEO인데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설명드려도 잘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태까지 이런 방송 안 했던 것 같아요. 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설립 자체가 미완성된 설립인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런데 그 미완성이 본인들도 모르고 10년 막 이렇게 왔다가 나중에 분쟁이 붙으니까 네. 누가 쉐어홀더냐 누가 이사냐 이런 자체조차도 왜냐하면 그 소송하다 보면 그 오피서들하고 네. 이사들하고 주주들하고의 갖고 있는 코퍼레이션에 갖고 있는 의무감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포지션이었냐에 따라서 과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없냐에도 갈라질 수도 있고. 네.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돈을 코퍼레이션 투자하고 한다면, 네. 그럼 내가 어떤 포지션이냐, 뭐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한다고 하면 당연히 스탁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 나 말고 스탁 서티피케이트 주주들이 누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돈을 얼마를 투자했느냐. 뭐 제대로 코퍼레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거냐, 네. 뭐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야 돈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꼭 돈을 투자하시면 거기에 따르는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는 certificate, 네. 그걸 꼭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말씀 또 한 포인트를 잡아주셨고 또 저희가 앞으로 또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도 좀 예, 한번 할 수 이 시간 있는데. 통해서 한번 해주셔야겠네요. 근데 문제가 뭐면 제가 방송할 때 보면 조금 네. 내용이 어려워지면 청취자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되게 어렵죠. 어려워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이제 간단한 쉬운 얘기만 말씀을 네네. 드리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네네. 한번 코퍼레이션에서 해주시면. 꼭 말씀하면 도움이 왜냐하면 많이 제가 될것 만나는 거의 한 90% 분들이 네. 다 잘못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걸 꼭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열공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아마 오늘의 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투자와 융자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투자와 융자. 네. 네, 투자는 제 돈을 갖고 투자하는 게 투자고, 네. 융자라는 거는 이제 또 돈을 빌리는 게 될 텐데. 빌리고 네. 하는 거니까. 네. 물론 이제 돈을 빌려서 또 투자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좀 그렇죠. 한번. 투자자, 근데 그거는 사실은 네. 투자를 하면서 내가 어떤 입장에서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회사의 어떤 지분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냐. 네. 아니면 그냥 지분을 안 갖고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거기 나오는 그냥 어떠한 뭐라 그럴까 생기는 이익을 일부를 받는 식으로 하는 거냐. 네. 이것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 같아요. 일단 돈을 주기 전에 투자하는 사람하고 어떤 서로 동의한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조건들을 갖고
변호사들 찾아봐서 이거를 제대로 해서 내가 법적으로도 돈을 문제 있을 경우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꼭 확인해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그 콜포레이션이나 투자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서류나 여러 방면으로 조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투자하시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렇게 비즈니스에 투자를 결심하시기 전에 혹은 금전거래를 하시기 전에 좀 전문가들과 좀 만나서 또 이렇게 변호사님 같이 좀 법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을 따로 만나서 좀 꼼꼼하게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좀 꼼꼼하게 그 절차와 또 필요한 항목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작성을 하셔야 나중에 그런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투자한 금액 또 빌려준 돈에 대해서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상담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비즈니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투자와 좀 관련된 리스크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미리 사후에 대책을 그렇죠.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대충의 어떤 서로 동의한 네. 조건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를 만나서 뭐 큰 돈 안 드는 거니까 일단 상담을 하고 확실할 때 돈을 투자하는 게 좋겠다. 네. 예, 이런 가끔 잘 아는 사람, 네. 이 분야 잘 안 돼 해서 그렇죠.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여쭤보고 그렇죠. 일을 덥석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도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카더라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보면 옆에서 조언한다고 나도 이거 해봐서 내가 알아 하고 네. 조언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거짓말 안 하고 한 95%가 틀린 얘기고 네.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면 한두 개 알고 얘기하는 것 같고 결정하고 그러니까 너무 좀 안타깝고 좀 속상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위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네. 너무나 틀린 인포메이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돈을 빌려줄 때와 투자를 할 때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중요한 법률적 조언 함께 나눴습니다.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신 후 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입니다. 네, 714-634-1234번, 714-634-1234번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이원석 변호사님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